평범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인생도 평범한 일들만 일어날 줄 알았던 30대 여성입니다. 그 사람을 만났던 순간과 헤어졌던 순간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그 사람과 첫 인연이 시작된 건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였어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각에 정장을 빼입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커피를 20잔씩 사가는 남자가 있었죠.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항상 시계를 확인하며 커피를 기다리는 내내 통화를 하고 커피가 나왔을 땐 감사합니다 한마디 툭 던지고는 양손 가득 커피를 차로 옮겨서 휙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바쁜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향기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월에 100만 원 남짓 벌면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진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만 같고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아무튼 그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약간의 동정심과 질투 그런 감정들을 느꼈어요. 그런 감정이 든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사람이 커피를 주문하면서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어제는 안 계시던데. 아, 저요? 어제는 제가 일을 안 하는 날이어서요. 매일 일하는 건 아닌가 보죠? 네, 보통 일주일에 3번 정도 일합니다. 휴가는 매주 다르고요. 아, 그렇군요. 그쪽이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길래 다 같은 원두여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지나 보죠? 커피도 손맛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아, 그건 아닐 텐데 잘 모르겠네요. 같은 기계로 하는 거라 맛은 같을 텐데. 농담한 건데 제가 무리수를 던졌네요. 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항상 웃으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말 한번 걸어보고 싶었어요. 덕분에 출근 전에 밝은 기운을 얻어가거든요. 매일 커피를 20잔씩 사가시네요? 동료분들 챙겨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회사에 복지가 별로 없어서 대표가 커피 셔틀이라도 해야 직원들이 퇴사를 안 할 것 같아서요. 직원들의 퇴사 방지를 위해 무지하게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아, 대표님이세요? 여기 근처요? 네, 여기 은근히 커피 테이크아웃 할 만한 곳이 없네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기다가 얼굴 도장을 매일 찍고 있습니다. 한창 바쁠 때 20잔씩 시키는 진상 손님 감당하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아니에요, 그게 제 일인데요, 뭘. 커피가 만약 좀 더 천천히 나왔더라면 그리고 뒤에 손님이 없었더라면 좀 더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야속하게도 바쁜 아침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찰나였습니다. 괜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부터 만날 때마다 먼저 인사도 해주고 스몰 토크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후 그 사람이 저에게 툭 던지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퇴근은 언제예요? 저요? 저녁 8시인데 왜요? 나도 그때쯤 퇴근하는데 밥이나 같이 먹을까요? 저랑요? 왜요? 뭐 이유가 필요한가요? 자주 보니까 정이 들고 친해지고 싶어서 말 한번 꺼내본 건데. 무례했다면 미안해요. 아니요. 싫은 건 아니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시커먼 남자가 불쑥 찾아와 밥 먹자고 하니 무서울 만도 하지. 아무튼 생각해보고 연락 줘요. 명함 주고 갈 테니까. 워낙 눈에 띄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긴 했지만 막상 밥 먹자고 제안을 해오니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카페 알바를 하면서 이런 적도 처음이었고 매일 반복된 일상만 살다가 갑자기 이변이 닥치니까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젠틀하고 잘생기고 능력 좋은 사람, 그런 사람과 밥 한 끼 먹는 게 흔한 기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기 내어 처음 사석에서 만나 밥을 먹는데 정말로 얘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저한테 잘 맞춰주고 배려해준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왜 아직 혼자일까 신기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 땐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왜 여자친구가 없으세요? 왜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워낙 좋은 분이시니까 당연히 있으실 거라 생각했어요. 바빠서요. 괜히 일도 바쁘고 시간도 없는데 이성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쪽한테 민폐일 것 같아서. 전 이상하게 연애를 하면 온전히 그 사람한테 시간을 쏟아부어야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미루고 미루다 보니 솔로 생활이 이만큼 길어졌네요. 그런데 이젠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겼는데 만날 사람이 없네요. 왜요? 만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글쎄요.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요즘 여자들은 웃긴 남자 좋아한다면서요? 전 그냥 성실한 사람이 좋아요. 그래요? 나 진짜 한 성실하는데. 공주 대접 받으면서 구름 위를 걷는 기분 느끼고 싶으면 말해요. 다 준비돼 있으니까. 훅 들어온 고백에 저도 얼떨떨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으로 취급하며 웃고 넘겼지만 나중에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줬습니다. 나는 갓난아기 때 캐나다로 입양을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 얼굴도 이름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다행히도 양부모님을 잘 만난 덕분에 부족함 없이 일탈하지 않고 나름대로 잘 성장해 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인이 되자마자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을 때 진짜로 내가 혼자구나. 이곳에서 나는 철저히 이방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있었던 곳이 유색인종이 거의 없는 마을이었거든요. 자라면서 항상 왜 나는 저들과 다르게 생겼을까 생각하면서 위축되곤 했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피부색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릴까 싶었죠. 그러다가 문득 한국이 가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여긴 적어도 나와 생김새는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행선지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연고도 없는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겁니다. 분명 겉으로 봤을 땐 한국인인데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진짜 악으로 깡으로 미친 듯이 버티고 또 버티면서 막노동판을 누비면서 닥치는 대로 돈부터 벌었죠. 외노자라고 무시받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라고 배제당하고 내 땅이라고 믿었던 한국에서 그런 차별을 당하니까 정말이지 끝장난 것 같았어요.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버티기엔 너무 힘들고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구나. 난 이제 어디로 가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우울해져서 인생을 놓아버릴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아쉬운 인생이잖아요. 그때부터 번 돈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키우다가 발전시킨 게 그게 지금 하고 있는 로봇 관련 사업이에요. 남들은 내가 고생 안 한 깍쟁이 도련님인 줄 알아요. 부잣집 부모 잘 만나서 해외 대학도 나오고 사업도 술술 잘 풀리고 인생에 굴곡 하나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장담하건대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 찾기 힘들걸요? 처음엔 저쪽 허름한 동네에 방 한 칸짜리 빌려서 시작했고 한번 엎어져서 노숙자 생활도 해봤다가 다시 투자자를 만나고 또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대표실을 만들고
그렇게 악바리처럼 버텨서 지금 강남 한복판에 회사 차리고 살게 됐네요. 나는요, 예전부터 늘 희망했던 건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편에 서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려면 연애를 해야 하고 또 결혼을 해야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정말 좋은 동반자를 만나서 친구처럼 다정한 말 주고받으면서 사는 게 내 소원이에요. 이제는 배우자 하나쯤은 평생 고생하지 않도록 해줄 자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사람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온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괜시리 동정심도 생기고 이 사람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서로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자연스레 연인이 됐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만큼은 제가 공주님이 된 것 같았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백마탄 왕자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제가 원하는 걸 전부 다 들어준다면 믿으시겠어요? 남자친구라는 존재가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기념일을 꼭 챙기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명품 목걸이에 명품 가방까지 헉소리가 날 정도로 값비싼 선물들을 저에게 건네곤 했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원래는 명품에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선물 받고 하고 다니게 되니까 정말로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만 같고 신분 상승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정말 저에게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저는 겨우 대학원 다니면서 알바하는 신분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항상 미안해하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여자가 돈 쓰는 게 싫어. 나만 쓸 거야. 원래 진정한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거든. 그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한테도 정말 잘했어요. 선물을 한가득 사가지고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와서 어찌나 사근사근하게 저희 부모님 비위를 맞추던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한눈에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나중엔 우리 사위 하면서 호칭을 바꿔 부르셨네요. 그때부터 부모님이 결혼은 언제 하냐, 괜찮은 사람 있을 때 해야 한다 하면서 압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죠. 그쪽이 원해야 하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뭐 바로 그게 돼? 사실은 되게 불안했어요. 연애만 하다가 끝날까봐. 이렇게 끝내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봐. 너무 잘난 남자를 만나니까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괜히 자존심을 세웠던 것 같아요. 결혼에 관심 없는 척, 혼자서도 잘 사는 신여성인 척 연기를 하며 연애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밤중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사고를 쳤다며 얼른 좀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헐레벌떡 침대에서 일어나 남자친구가 찍어준 주소로 갔더니 웬 고급 호텔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화를 걸었더니 몇 호로 오라고 하길래 거기로 갔죠. 도착해서 문을 딱 연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촛불이 하트를 커다랗게 만들고 있었고 풍선이 방 안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명품 쇼핑백들이 침대 위에 가득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촛불 하트 한가운데에는 제 남자친구가 반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말하더라고요. 나랑 결혼해 줄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정말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더라고요. 프로포즈라니, 내가 결혼이라니, 사모님 소리를 듣는 여자가 되다니,
이제는 내 인생이 180도로 변하겠구나 싶어 솔직한 심정으로는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입양이 되었던 건 안타깝지만 제 입장에서는 시댁도 없는 거고 성실한 데다가 돈까지 잘 벌어다 주니 이보다 더 좋은 신랑감이 어딨겠어요. 저로서는 잭팟이 터진 셈이었죠. 프로포즈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도 정말 좋아해 주셨네요. 프로포즈를 시작으로 저희 커플은 속도를 붙여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이 산통 깨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결혼식은 생략하는 게 어때? 결혼식을 생략하자고? 왜? 내 사정 알잖아. 나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어. 솔직히 나는 결혼식 그거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그냥 결혼식에 쓸 에너지로 다른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은 올려야 하지 않을까? 소박하게 가족끼리라도 하는 게 난 맞다고 보는데. 우리 둘이서 근사한 곳 가서 식사 함께 하면 좋잖아.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사람들 하객으로 참여한 결혼식 기억하지도 못해. 중요한 건 우리 둘이잖아. 반지 나눠 끼면서 서약서 읊으면서 로맨틱하게 기념하면 안 될까?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나는 부모는 물론 형제도 친척도 없는 게 티가 나서 더 슬플 것만 같아서 그래. 내 결핍을 전시하는 느낌이라 싫어. 나는 늘 혼자였잖아. 결혼이란 내 편 하나 더 생기는 거지 가족 사진 찍는 그런 행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지 못한 채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전하며 그건 뜻대로 하기로 했네요. 솔직히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었지만 예랑이 말대로 결혼식에서 한쪽으로 사람들이 쏠리는 그 광경이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웨딩드레스라도 입어보게 스튜디오 촬영을 하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것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스튜디오 촬영? 그거 하려면 하루 종일 시간 빼야 하잖아. 나는 시간이 금인 비즈니스맨인데 그런 곳에 시간을 쓰기가 너무 아까워. 그냥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신혼여행으로 시간을 다 쏟아붓는 건 어때? 이참에 푹 쉬다가 오고 싶은데.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은데? 하와이? 아니면 뭐 길게 유럽 같은 데 갔다 올까? 난 출장 때문에 해외를 너무 많이 가가지고 기차 여행을 좀 하고 싶은데 어때? 기차 여행? 지금 신혼여행을 국내로 가자는 거야? 난 오히려 해외는 많이 돌아다녀서 시간 나면 국내 좀 가보고 싶더라. 사실 유럽 이런 데 가보잖아? 진짜 별거 없어. 그냥 걷고 또 걷고 고난의 연속이야. 날씨는 또 얼마나 춥고 더운데. 사람들 몰리는 곳에 가서 고생하는 거 그거 내 타입 아니야. 그럴 바에 그냥 편하게 기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풍경 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낫지. 나 진짜 한국 여행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어. 자기가 한 번만 양보해주면 안 될까? 결혼식도 안 하고 웨딩 촬영도 안 하고 심지어 신혼여행도 국내로 가자는 거지? 그게 뭐 어때서? 아니 나는 솔직히 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서 당황스럽네. 결혼식이라고 뭐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좀 속상해서 그래. 물론 나도 오빠 사정 다 이해해.
결혼식 안 하는 건 충분히 납득 가능해. 웨딩 촬영?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결혼식도 안 하는데. 웨딩드레스 입어서 뭐해? 하지만 신혼여행은 꼭 안 가본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게 내 로망이었단 말이야. 자기야, 그것 때문에 많이 서운해? 미안해. 내가 부족한 남자라 자기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했어. 용서해줘.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여권 만료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골치가 아프니까 그걸 해결하는 동안 일단 신혼여행은 국내로 다녀오자. 대신 결혼하고 여유가 될 때 바로 제2의 신혼여행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해외여행 가는 거야. 그뿐이겠어? 이젠 부부잖아. 시간만 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여행 실컷 하게 해줄게. 우동 먹으러 일본 가고 스파게티 먹으러 이탈리아 가는 거야. 어때? 비록 결혼 준비를 하면서 투닥거리며 다툴 때도 꽤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며 양보하며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존중해줘야 맞는 거니까, 그게 부부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해준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쯤은 제가 양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을 생략하고 촬영도 생략하고 그리고 신혼여행까지 국내로 잡아버리니까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대폭 줄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긴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은퇴하고 취미생활하며 사시느라 어차피 부를 사람도 없는데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서로 마음이 맞아 하게 된 결혼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한 여자가 된 것만 같았어요. 신혼여행을 가려고 그 사람과 기차역으로 향하는 게 막 부부가 되어 떠나는 첫 여행이니 은근히 설레더라고요. 이왕 가는 김에 모든 걸 럭셔리로 맞추겠다는 남편 말을 믿고 기대를 잔뜩 했어요. 둘이서 손을 잡고 기차역에 도착해서 플랫폼이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 남편 얼굴을 보더니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을 쳐다봤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저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더라고요. 마치 애써 시선을 피하는 것처럼요.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사람 옆을 지나치려고 했는데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를 너무 빤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동물원 원숭이가 된 것만 같은 기분에 남편한테 오빠, 여기 빨리 지나가자 하면서 손을 잡아 이끄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속닥거리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 지금 TV에 나오는 그 사람 맞지? 맞나? 좀 헷갈리는데. 맞아, 확실해. 내 눈은 못 속인다니까. 이거 지금 바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한번 지켜봐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까 제 남편을 보자마자 소리를 냈던 그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분명 제 남편을 두고 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죄다 기차역에 있는 TV에 시선이 꽂힌 채로 있었습니다. 순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싶어 달려가 TV를 보게 되더라고요. 9시 뉴스가 한창 나오고 있었는데 그 안에 글쎄 누가 봐도 제 남편의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 뉴스 타이틀이 뭐였는지 아세요?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선고 받았지만 결국 도피. 잠적 중에 범행 이어가 도주 중에도 수십억 원 사기 행각.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내 남편과 다른 사람일 거라고 믿고 또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선이며 남편의 안절부절한 모습이며 모든 정황이 제가 생각하는 최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달려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 오빠가 TV에서 나와?
왜 사람들이 오빠를 보면서 수근거리고 있는데? 얼른 대답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하란 말이야. 일단 다른 곳 가서 얘기하자. 여긴 위험해. 말해보라고. 사람 미치게 만들지 말고 당장 말해. 애처럼 징징대지 말고 좀 따라오라고. 진짜 사기꾼이야? 그래놓고 나랑 결혼하자고 하고 신혼여행 가자고 여기까지 온 거야? 네가 인간이니? 인간이야? 내 인생 왜 망쳤어? 왜? 저는 남편을 추궁하다가 결국 혼절해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질질 끌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더라고요. 저를 바닥에 앉힌 후 남편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욕을 내뱉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완전히 제가 알던 사람과는 딴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며 저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건 여태껏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야. 자기가 이제 내 부인이니까 처음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 나 지금 그런 상황 맞아. 그래서 지금 엄청 난처한 상황인 것도 맞아. 하지만 난 진짜로 억울해. 이거 다 모함이야. 나 꼬리 자르기 당한 거라고. 사실은 내가 믿었던 투자자가 있었거든? 그 사람이 워낙 투자 금액이 크니까 그 사람이 하란 대로 다 해줬지. 그게 의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놈이 내 명의를 사고를 쳐놨다라고.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투자 사기꾼이 되어 있다라니까? 알고 보니 그놈이 원래 나를 그럴 목적으로 생각하고 다가왔던 거였고 난 꼼짝없이 속았던 거야.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혐의까지 뒤집어 써서 징역을 살아야 된대. 그러니 내가 안 억울하겠어? 내가 도피한 건 맞아. 하지만 내가 오죽하면 도망을 갔겠어? 너무 무서웠어. 선고 직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성실하게 받았어. 근데 실형이 선고될 것 같더라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옥에 가? 나 진짜 감옥 가면 인생 끝난다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 그래서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도피 중이라고? 대체 왜 그랬는데? 도피해서 일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 못했어? 말도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 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 당장 항소를 해야 하는데 그땐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일단 자기야, 내가 다 말했잖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신혼여행은 뒤로 미루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자. 자기 집에 가서 일단 좀 숨어 있으면 안 될까? 그 신혼여행은 다음에 가는 걸로 하자. 응? 그 사람은 제 혼을 쏙 빼놓고 또 저를 질질 끌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신혼여행 첫날에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질 줄은 몰랐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을 믿느냐 마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고 남편은 그런 제 갈등을 눈치챘는지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내 부인이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줘야지. 나 정말 억울해. 억울해서 진짜 미치겠다니까? 그러니까 날 좀 믿어주라. 나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 남들은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손가락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을 믿고 싶었어요. 여태껏 저한테 아낌없이 주기만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선택하고 믿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 편이 제가 더 속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머릿속에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도피 중인데 어떻게 사업을 하고 돈을 벌었어? 그리고 억울하면 항소를 하면 되잖아. 번 돈으로 비싼 변호사 선임하고 여기저기 자문을 구한 후에 정당하게 억울함을 풀 수도 있었잖아.
왜 그렇게 안 했어? 내가 말했잖아. 이 땅에 내가 살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고. 그냥 나는 초라한 외톨이일 뿐이었어. 내가 입양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신뢰해주지 않았어. 그뿐이야? 겉으론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인심 좋게 다가오더니 결국엔 다 뒤통수 치고 도망갔어. 이러니 내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겠어? 한국 재판에 대한 신뢰는 더더욱 없었지. 난 이곳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맞설 수가 없었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러니 내가 얼마나 불안했겠어.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서 얼른 결혼을 해버렸지. 내 사람이 간절했으니까. 내 편이 필요했으니까. 우리 지금 말이 너무 헛돌고 있는 거 알아? 내가 원하는 건 진실이야. 제발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줘. 내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나 진짜 오빠를 믿고 싶은데 자꾸만 불안해. 진짜 뉴스에서 나온 말이 사실 같고 내가 속는 것 같단 말이야. 일단 오빠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고 억울함을 푸는 거야. 그게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해. 그 일을 해결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 내가 여태껏 번 돈을 죄다 날려야 할 수도 있어. 그래도 맞서 싸우길 원해? 그래. 난 이렇게 숨어 지내는 남편이랑 100년이를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전 재산 다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돈이 더 들더라도 내가 내줄 테니까 변호사부터 선임해.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얽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이 복잡해.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나도 좀 알아볼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나 핸드폰 좀 빌려줄 수 있어? 내 핸드폰은 왜? 알잖아, 뉴스에 나 나온 거. 내 핸드폰 쓰면 분명 추적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폰 좀 쓸게. 그렇게 남편은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이리저리 전화를 하는가 싶더니 결국 제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뉴스 좀 검색해보게 달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지 않더라고요. 부부는 공동체라나 뭐라나. 부인 핸드폰 위치 추적도 할 거라며 제 핸드폰을 꺼버리고 자기 주머니에 쏙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짐을 싸라고 하더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저를 끌고 또 나가더니 택시를 타고 외진 곳의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도망자 신세가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를 앉히더니 잠시 어디 좀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잠시 후 남편의 손에는 소주 여러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속상한지 술을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자꾸만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리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분명 어딘가에서 남편을 찾고 추적하고 있을 텐데 이 행동이 맞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남자였던 사람이 내 남편이 되고 신혼여행길에 올랐는데 다름 아닌 남편의 정체가 지명수배범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남편은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 버리지 마. 부탁이야. 나 진짜 자기밖에 없어. 알지? 나 진짜 외로운 사람인 거. 나 이번에 잡히잖아? 그럼 끝장나. 모두가 내가 추락하길 원해. 하지만 난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라. 그 사람 말에는 모순이 너무 많았어요. 누명을 써서 억울한데 죄를 더 키우고 있잖아요. 저로서는 그것부터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서 뺏어간 핸드폰을 절대 돌려주지 않는 것도 수상하고 이 허름한 모텔에 절 데려와서 반강제적으로 저를 붙잡아 두는 것도 좀 그렇고
어쩌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어쨌든 핸드폰을 확보해서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무엇보다도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을 숨겨줬다가 괜히 저한테도 불똥이 튀면 어떡해요? 그리고 일이 더 커져서 저까지 죄를 뒤집었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술만 마시고 잠을 자지 않길래 제가 먼저 자는 척 새근새근 숨소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소름이 끼쳤던 게 그 사람이 제가 자는지 확인을 한 뒤에 글쎄 제 지갑을 뒤지더라고요. 제 가방을 뒤지면서 소지품을 확인하며 주섬주섬 챙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놈 진짜 뒤가 구린 놈이구나. 그 놈은 그렇게 제가 잠든 척하는 사이 담배를 피우고 제 옷주머니까지 뒤진 후에 비로소 잠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코를 골며 잠이 들었을 때 저는 슬그머니 일어나 그 사람의 주머니 안쪽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찌나 깊숙이 넣었던지 손을 집어넣으면 바로 들킬 것 같은 거예요. 아, 망했다 싶었는데 그 사람이 몸을 뒤척이며 자세를 바꿨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그 틈을 타 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고 핸드폰을 뺐습니다. 뭔가 손길이 느껴졌는지 그 사람이 한 번 더 뒤척이더라고요. 순간 잠에서 깬 줄 알고 어찌나 식은땀이 났는지 몰라요. 다행히도 다시 코를 골면서 자더라고요. 핸드폰을 켠 채로 뭐부터 알아봐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차역에서 봤던 뉴스 내용을 한번 다시 검색해 봤어요. 만약 그 범죄 행각이 사실이라면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더라고요. 법이 무서운 줄 모르고 도피하고 그 사이에 또 사기를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 인간이에요? 뉴스에 나온 악질 범죄자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게 문득 무서워지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은 저에게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사기꾼이라면 저한테까지 돈을 뜯어냈어야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리저리 그 사람의 흔적을 쫓던 중 그 사람을 저격하는 SNS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의 고발 수준의 날 것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계정 주인은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고 제 남편과 결혼까지 했던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여자. 그 사람은 제 남편을 희대의 악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용기 내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봤어요.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남자랑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가려던 중에 뉴스를 보게 되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위험해지기 전에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갑자기 남편을 두고 도망을 치라니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일면식도 없는 의문의 여자가 저더러 위험하니까 도망치라고 하는 걸 보니 보통 일은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걸리면 어쩌지? 갑자기 이 남자가 돌변을 해버리면 어쩌지? 머릿속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어쨌든 이 남자랑 함께 있는 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짐을 챙겨 뒤꿈치를 들고 문 앞까지 가 슬쩍 문을 열었어요. 방금까지도 코를 골던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고리를 살짝 열자마자 벌떡 깨더니 자기 어디가? 하고 묻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지금 잡히면 끝장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도 없이 문을 확 열고 짐도 다 내려놓고 도망쳤어요.
그 사람은 계속 어디 가냐면서 저를 쫓아왔고 저는 그 사람이 쫓아오지 못할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그렇게 숨이 턱끝까지 차며 정신이 혼미해질 때쯤 뒤돌아보니 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택시를 잡아타서 친정으로 돌아갔네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부모님은 또 얼마나 놀라셨는데요. 신혼여행에 가 있어야 할 딸이 갑자기 맨발로 집에 찾아왔으니 충격을 받으셨죠. 제 신혼여행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어요. 이토록 최악인 날이 또 있을까요? 울면서 친정 부모님께 사정을 말하고 몸을 벌벌 떨면서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난리를 피웠지만 저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와 메시지를 나눴던 그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저를 딱 보더니 묻더라고요. 그 사람 아주 로맨티스트죠? 사랑꾼이 따로 없어요. 진짜 여자 마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그쪽도 결혼을 했었나요? 결혼식도 올렸나요? 범죄자 신분의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생략했죠. 그쪽도 똑같지 않았나요? 해외 땅도 못 밟아서 신혼여행 국내로 가자고 하지 않던가요? 네, 맞아요. 뻔하죠 뭐. 범죄자 특징이 뭔지 알아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 진짜 소름이 돋았던 게 그 사람이랑 제대로 찍은 사진 한 장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웨딩 사진 찍는 것도 생략했는데 알고 보니 다 그놈 수법이었네요. 그쪽도 똑같겠죠. 이게 다 허례허식이라느니 쓸모없는 것들이라니 하면서 사람 혼을 아주 쏙 빼놓죠. 그 사람은 끝까지 저한테 억울하다고 했어요. 투자자를 잘못 만나서 누명을 썼다고 명의를 잘못 빌려줘서 이렇게 된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아직도 믿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억울하면 더더욱 재판에 나타나서 말을 했어야지 숨어 지냈겠어요? 보기보다 순진하시네. 하긴 그놈은 원래 순진한 여자 좋아해요. 이용해 먹기 쉬우니까. 저도 이렇게 흑화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한테 순종적인 여자였어요. 그 남자를 만나서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한 여자였다니까요. 외국인이니까 여러모로 힘들었다고 하던데요. 모두가 자기를 안 믿어준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 사람이 그래요? 외국인이라고? 허, 진짜 웃긴다. 걔 수원 토박이에요. 부모 다 살아 계시고요. 물론 범죄자 아들이랑 연 끊고 지내시지만 내가 그 인간한테 이용당하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사람 써서 뒷조사까지 했겠어요. 파면 팔수록 괴담만 나오길래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쓰러질 지경이었다니까요. 그놈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냥 다 뻥이라고 보면 돼요. 입양 갔던 거, 와서 사업했던 거 전부 거짓말이라고요? 또 소설 썼겠죠. 입양아 출신, 한국 와서 외톨이로 지내다가 겨우 자수성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퍼주고 싶은 이 시대의 완벽한 남자.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인간상이에요. 그 사람이 작업 걸면 안 넘어갈 여자 없을걸요? 얼마나 좋아. 돈 많지, 잘생겼지, 가치관 바르지. 심지어 그렇게 물량 공세를 해드리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 그쪽한테 명품 선물 막 해주고 프로포즈도 호화스럽게 해줬죠? 그거 다 나중에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요. 어차피 남이라 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는 건 못 보겠으니까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줄 아세요. 그놈한테 피해당한 건 아직 없잖아요. 뭐 물론 결혼까지 하고 부부가 됐으니 마음 잡기 쉽지 않겠지만 내가 그쪽이라면 나한테 엄청 고마워할 것 같은데?
난 그 인간 때문에 한때 지옥 속에서 보냈거든요. 그놈이 내 명의를 빌려가서 어찌나 작업질을 쳐놓고 다녔던지. 돈 빌리고 안 갚는 것보다 명의 몰래 빌려서 사고치고 다니는 게 더 악질이에요. 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제가 책임져야 했으니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놈이 범죄자 주제 어떻게 활기를 펼치고 살았겠어요. 죄다 여자한테 기생해 먹으면서 그 명의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들키고 살았던 거겠죠. 아마 저 말고도 피해자가 수두룩할 거예요. 다들 창피해서 나서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억울한 사람은 그놈이 아니라 선량한 피해자들이에요. 그놈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전 지금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잘 결정해요. 그놈이랑 한 배를 타는 순간 그쪽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놈이 반드시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의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저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게 아니라 명의 하나만 보고 순진한 여자를 꼬셨던 것이었어요. 저를 이끌고 모텔방으로 도망친 것도 제 등에 숨어서 도피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였겠죠.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다니 저도 되갚아줘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잠시 기다리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그놈이었습니다. 아니 자기야, 왜 갑자기 모텔방을 박차고 나가서 도망을 간 건데? 왜 사람 난처하게 만드냐고. 나 정말로 불안했어. 그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랬어.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 오빠가 하도 내 핸드폰을 뺏어가서 안 주니까 자꾸 의심이 들어서. 내가 말했잖아. 난 지금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고. 나 지금 급박한 상황인 거 알면서 어떻게 날 두고 도망갈 수가 있어? 어떻게 부부가 이래? 아무튼 알겠어. 혼란스러운 마음 다 알겠고 내가 미운 것도 알아. 하지만 지금 내 신분 알잖아. 나 외국인이고 여기서 자기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나랑 일단 만나자. 만나서 얘기해. 나 지금 공중전화로 전화하는 거야. 지금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있어. 일단 나 좀 살려줘. 나 믿기로 했잖아. 이제 충분히 생각하고 혼란스러워했으면 나를 좀 찾아와 주면 안 될까? 뉴스 그거 다 거짓말이야. 요즘 언론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서 그래? 알았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일단 만나자. 나 이제 오빠 믿을게.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게. 정말? 그래, 잘 생각했어. 역시 이 세상에 유일한 내 편은 자기밖에 없다니까. 부부는 원래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 혹시 집에 돈 될 만한 것들 있으면 좀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신분증이랑 인감증명서 있으면 그것도 좀 챙겨와. 나는 외국인이라서 제약이 많거든. 우리 자기가 나랑 같이 있어줘야 내가 이동이 가능해. 내 명의가 필요하단 얘기지? 내 명의만 필요한 거야? 아님 내가 필요한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자기가 필요한 거지. 나 지금 긴 말 나눌 여유 없으니까 당장 만나자. 우리 어디서 만날까? 같이 있었던 모텔 그 방에 숨어 있어. 보는 눈도 많으니까 조심하고. 응, 알았어. 금방 올 거지? 기다릴게. 그렇게 남편은 그 모텔방에 가둬두고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그 모텔 주소를 그대로 알려줬어요. 남편은 아마 제가 온다고 믿고 오매불망 기다렸을 텐데 그가 마주한 건 경찰들이었을 거예요.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저 스스로 남편을 감옥에 가게 만들었으니 나중에 복수하진 않을까, 원한을 품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을 이 세상에 풀어두면 더 큰일이 발생할 것 같기에 이쯤에서 끊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도 많고 심지어 도피까지 했으니 쉽게 자유의 몸이 되진 못할 거예요. 제가 너무 순진해 보였던 걸까요? 여태껏 살면서 그 흔한 사기 한 번 당한 적 없던 저였건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네요.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붙여가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제일 나빠요. 그리고 남 등쳐먹고 사는 놈들 죄다 천벌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정말 웃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놈이 저한테 선물했던 가방이며 목걸이며 각종 다양한 명품들 있잖아요. 죄다 짝퉁이었어요. 원가가 단돈 몇만 원밖에 하지 않는 그냥 허접한 물건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것들이 어찌나 반짝이게 보였는지 몰라요. 그 환상이 저물어간 지금 그것들은 전부 짐덩이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하지도 않는 선물 들이밀며 여자를 꼬시면서 그놈은 얼마나 기세등등했을까요? 한번 속으니 얼씨구나 하면서 아주 신나서 부자 행세를 한 거였겠죠. 사실은 남의 돈 챙겨먹는 사기꾼에 불과했는데 말이에요. 사실 그 사건 이후로 후유증이 꽤 길었어요. 너무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버겁더라고요. 그 후로 딱 한 번 그놈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더러 사랑했던 것만큼은 진심이었대요. 여태껏 만난 여자 중에 제가 제일 사랑했던 여자라면서 제발 자기를 잊지 말아달래요. 가끔씩 보러 와줄 수 있냐면서 제발 자기를 놓지 말아달래요. 괘씸해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네요. 어떻게 끝까지 저를 가지고 놀 생각을 하는 건지. 제가 제일 만만했던 거겠죠. 수많은 여자 중에 제가 제일 쉬웠던 거겠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았더라면 진짜 하마터면 옥바라지까지 할 뻔했네요. 어쩌면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을지도 몰라요.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다고 떼를 쓰고 고집을 부렸던 과거가 미워지네요. 그놈은 그때의 제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요. 만약 화려하게 결혼식을 했더라면 전 아마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명의를 빌려주기 직전에 이렇게 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타격은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저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네요.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비로소 과거를 추억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 상태가 괜찮아졌어요. 그놈은 아직도 어둡고 컴컴한 그곳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있습니다. 사기만 치고 다닌 놈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겠어요. 부디 그곳에서 지난 날들을 반성하며 철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 이후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던 공부를 이어갔고 유학을 다녀와 지금은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됐습니다. 사회 경험이 쌓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때 그놈이 진짜 허술한 방식으로 순진한 여자를 꼬셨구나라는 것을요. 남이 운영하는 회사를 가지고 자기가 실질적 주인이라는 둥, 사실은 자기가 실세라는 둥 헛소리를 짓거렸지만 그때는 그게 진짜인 것 같고 오히려 베일에 쌓은 그 사람의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그때 그 사람이 절 꼬드기며 이런 말도 했어요. 난 외국인이잖아. 그래서 세금을 엄청 많이 내거든.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와이프 명의로 돈을 다 꽂아놓고 싶어.
내 전 재산을 전부 와이프한테 맡기는 거지. 어때? 나랑 결혼하면 내가 가진 돈 전부 관리할 수 있어. 이런 남자 어떤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만큼은 마치 제가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어요. 솔직한 심경으로는 이 사람만 잡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급해진 것도 있었네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이끌려버린 제 불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보면 일단 경계부터 하고 봅니다. 내성이 생겼는지 그런 사람들은 분명 실속이 없을 거라는 직감이 오더라고요. 사연을 보낸 이유도 그런 사람들에게 당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예요. 모든 보상에는 다 대가가 있고 모든 친절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물론 원래부터 선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애초에 경계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심지어 결혼할 상대를 만나는 건 더더욱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진심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저에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오겠죠? 그때 찾아올 인연을 바로 알아보기 위해 액땜했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래도 인생은 공평해서 한 번 시련이 오면 한 번은 좋은 날도 오더라고요. 그렇게 퐁당퐁당 하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 웃으며 하루를 보내도록 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